네, 2강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책도 여러분들 아까 2010년 오덴발트 슐레 이후로 독일 교육계를 대표하는 이건 독일 진보 교육의 그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소아성의 남색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한 학자가 스위스 찌리히 대학의 그 교수입니다. 위르겐 엘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스위스는 독일만큼 이런 그 루소주의적 개혁 교육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독일에서만 이런 식으로 오덴발트 슐레처럼 플라톤의 향연, 뭐 교육학자로서 남색 전통을 이어서 이런 건 굉장히 독일적이라 주장을 이 스위스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이 교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오덴발트 슐레 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자입니다. 아마 목사님 아들로 제가 알고 있고 4명의 그 자녀를 가진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에로스와 지배, 개혁 교육의 어두운 측면들이라는 책 제목이고요. 문제는 제가 지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에로스, 에로틱 하면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이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이 그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은 지배적이고 권위주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비대칭적 관계잖아요. 소아와 어른의 관계는. 그래서 보니까 그 엘리트들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육학적으로 통과 의례, 교육학적 통과 의례 속에서 일종의 성접대를 하는 거죠. 남자들끼리 소아성애를 남색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사회에 이끌어주고 뭐 그런 그래서 사실은 지배적인 개념이고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권위주의적 관계죠. 미셸 푸코도 보면 사회정의운동 워키즘의 대부라고 그러고 또 권력 비판가잖아요. 권력 비판가. 근데 미셸 푸코의 그 튜니지에스의 남색에서 보면 미셸 푸코야말로 그렇게 하면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8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을 강간하고 매춘하고 소아성애 남색을 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미시 파시즘이고 미시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푸코의 위선이다. 자기는 마음대로 거대 권력을 비판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권력 관계에 있는 그래서 푸코의 미시 파시즘, 미시 권력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푸코 같은 경우는 튀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튀니지에서 했다 프랑스에서 못하고 그것은 새로운 신식민주의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교육학적 에로스, 남색적 에로스를 교육 원리로 파악하는 독일 개혁 교육은 반권위주의적 교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남색이나 이런 교육학적 에로스를 진보 교육, 개혁 교육으로 생각하면서 반권위주의적 교육, 반권위주의적 루소주의적 교육으로 주장하지만은 알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색 전통이 살아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사무라이적이고 사무라이 전통에도 있고요. 탈레반에게도 있고요. 스파르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아테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남색은 굉장히 이 사무라이적이고 군사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지배적 성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푸코의 위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 개혁 교육에 대한 인도의 영향인데 이거 최근의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루돌프 스타인 인지학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일 철학이 그 인도 게르만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인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독일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쉘링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영지주의에 심취를 하고 또 노발리스 같은 경우도 인도를 굉장히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찬양의 차원이 독일 전통에서는 계속 내려와요. 이게 독일 철학의 첫 단추 자체가 조금 에소테릭해요. 그 헤겔이 독일 철학의 최초의 독일 철학자로 갑자기
갑자기 소환하려 나중에 기억나면 할게요. 여하튼 그 사람도 굉장히 그 영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독일의 최초의 철학자가. 그래서 칸트나 헤겔 같은 경우 약간 기독교적인 중도 노선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독일 철학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인도 철학, 불교 철학 뭐 이런 쪽으로 기울어요.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네. 나치도 보면 이 책은요, 그 요가 임 나치오날 소циализм 최근의 책인데요. 이 독일 나치 시대의 요가예요. 이 요가를 하는 사람은 다 쉽게 말하면 히틀러 최측근들이에요. 이 권력 서열 2, 3, 4에 해당하는. 그리고 히mmler 같은 경우도 항상 명 대신에 그 인도의 그 전쟁 서사시 바가바드 기타를 항상 들고 다니면. 그래서 독일 철학에 흐르는 이런 인도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불교 철학계에서 왜 그 좌파나 불교 철학 불교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니체나 독일 철학을 찬양하느냐 하면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도 굉장히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님들은 나치 그 스와스티카는 불교 만자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요. 예, 충분히 관련이 있고요. 여하튼 그 독일 진보 교육에도 그 이런 인도의 영향이 그 인도를 교육 모델의 이상으로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도 교육, 그러니까 인도 교육이야말로 장자 그루소식의 뭐 어떤 상한 원시인 뭐 그런 인도를 교육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히틀러를 굉장히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도의 청소년 그 지식인들 보면 대학생들도 보면 히틀러를 굉장히 70% 이상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와 그 독일의 끈끈한 커넥션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도 게르만주의, 독일 낭만주의와 관념론, 독일 신지학, 인지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유의 독일 이교운동.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신이교주의자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독일 철학이 물론 헤겔은 이제 삼일체론적 지평을 가졌기 때문에 삼일체론적 역사 철학을 전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떠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충분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칸트도 사실은 기독교적 어떤 배경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헬들린 이후로 그리스의 신들, 그 디오니소스를 동경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니체로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 하이데거에까지. 그래서 독일 철학자들이 예수를 멀리하고 이제 철학적 새로운 신인 디오니소스를 새로운 메시아로 추앙하고 동경하는 그런 흐름들이 점차 노골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68 성혁명도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인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디오니소스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니체와 하이는 디오니소스적 신이교주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독일 낭만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속에 존재하는 신이교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 차원이 있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이 비판할 점들이 많은데, 주디스 버틀러가 제대로 건 뭐냐면 이 독일 관념론 철학이 독일 나치즘을 낳았다. 이런 주장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나치즘은 독일 철학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히틀러가 좀 속된 말로 완전히 미친 또라이가 돼서 나치즘이 생긴 게 아니에요. 히틀러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물론 아주 급진적인 면이 있지만은 독일의 어떤 오래된 축적된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그런 사상이 극단화된 형태가 독일 나치즘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잘 지적하죠. 그래서 독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독일 철학이나 사유 속에 있는 독일 이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 신들을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유럽이 기독교화된 이후로 유럽의 프랑스에서도 신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신들. 근데 독일만 독일 낭만주의 헬들린 이후로 그러니까 신들 독일어로 하면 괴터. 그러니까 우리 보면
독일어로 하면 보통 우리가 기독교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는 고트라고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철학에서, 유독 독일 철학에서 다시 유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트가 아니라 괴터,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독일 이교 현상이에요. 도이치 하이덴트라고 합니다. 독일 특유의, 독일에서 이교적 현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유럽에서 독일만의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일 이교 사상과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주의 사상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뭐냐? 사회주의는 이교적 흐름이다. 이교적 기원을 가진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잘 나왔어요, 그 책. 그래서 사회주의는 독일제예요. 이 독일제의 사회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역투영시키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 이교 사상과 사회주의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일 68 교육혁명이 한국 대학 교육과 교육개혁의 모델인가? 이 김노리 교수의 입장인데 저는 좀 입장이 분명히 다르고요. 2010년 이후로 독일 68 소아성애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고 이것은 여러분 에어지흥스피션샤프트 독일 교육학회의 2017년 그 교육학회에서 만든 그 연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교육학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맥락 속에서 본 교육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독일 68 진보 교육의 성지인 오덴발트 슐레에서 발생한 집단적이고 구조적이에요. 소아성애적 남색 아동 성폭력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독일 교육계의 교황이자 독일 전 대통령과 마피아처럼 깊은 관계를 가진 하르트무트 폰 헨티 교수의 소아성애적 남색 사태 연루 그리고 또한 독일 68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 게이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러니까 독일 교육학회에서 이 책에서 2010년 이후로부터 독일에서 이제 완전히 폭로되기 시작한 이 문제를 독일 교육학회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비판적으로 자기 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독일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이 소아성애적이고 소아성애를 지지하고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방송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 교육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제거하시기를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 독일 교육계에서 교육의 문제예요. 독일 교육계에서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68 성혁명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냐? 한마디로 아동 성폭력의 문제를 감추고 있어요. 아동 성폭력. 이 책은 아까 그 스위스 쭈리히 대학 교수의 책인데요. 오덴발트 슐레 이후의 개혁 교육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얼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 교수는 이제 단순한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라톤의 향연을 모델로 추구하면서 루소주의를 추구했던 독일 진보 교육, 68 교육, 교육혁명, 개혁 교육 자체의 이론적이고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 책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이거 열내면서 비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론 내재적이고 이론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독일 68 진보 교육 자체를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68 성혁명의 소아성애에서 과거사 청산이 독일 언론과 독일 교육계의 대세다. 맞습니다. 오덴발트 슐레스의 소아성애 남색 사태는 독일 개혁교육, 진보교육, 교육혁명이에요. 지금 우리 김노리 교수도 뭐 교육혁명을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기존 교육은 반교육이다. 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모델은 뭐냐? 독일 68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2010년 이후로 이건 독일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독일 개혁 교육의 플라톤적 길, 독일 개혁 교육이 너무 플라톤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진보 교육 속에 흐른 플라톤주의. 저 플라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오는데요. 독일 낭만주의, 오늘 지금부터는 낭만주의를 이야기할 겁니다. 독일 낭만주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낭만주의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지 마시라. 낭만주의는 필연적으로 에로티시즘과 연관이 되며 이 에로티시즘이 정상적인 에로티시즘, 그 남녀가 정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일상적인 그런 에로티시즘이면 그나마 괜찮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에로티시즘이 굉장히 트랜스그레시브하고 굉장히 그 일탈적이고 또 반사회적, 반가정적 그런 에로티시즘이 많아요. 또 소아성애적이고 남색적인. 그 다음에 데카당스. 이미 이제 노발리스부터 독일 그 낭만주의, 그 다음에 괴테도 등장합니다. 괴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독일인들이 가장 세 사람을 꼽는데요. 독일 사상에서 플라톤, 그 다음에 괴테. 그래서 저도 독일어를 괴테 문화원에서 배웠거든요. 거의 중국의 공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괴테. 뭐. 근데 괴테가 1강과 2강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괴테가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또 그 어떤 미메시스적인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뉴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뉴턴을 끊임없이 비판을 해요. 우리 급진 페미니즘 학자들도 보면 뉴턴의 프린키피에 뉴턴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 철학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뉴턴을 비판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그래요. 그 정도로 뉴턴이 위대해요. 영국의 뉴턴. 그게 산업혁명의 기초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뉴턴을 많이 의식하고요. 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뭐, 색깔론 이런 걸, 파르벤, 레레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나름대로 이제 경쟁 관계에서, 그 뭐, 새로운 이론도 내고 그렇습니다. 괴테를 굉장히 독일인들이 존경하고. 근데 괴테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에로티커예요. 굉장히 에로틱한 사람이에요. 물론 괴테는 동성애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은 보통 독일 낭만주의 에로티시즘에 보면 괴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오덴발트 슐레 그 교장이 자기 죽을 때 그 메시지도 미리 남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괴테의 시를. 소아성의 남색자들도 괴테를 인용하면서. 괴테의 그 낭만주의, 괴테도 본래 독일 낭만주의 출신이거든. 나중에 약간 중도로 조금 약화되었지만, 서기에는 뭐, 슈투엄 운트 드랑, 질풍노도의 시기, 그 다음에 뭐,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인가요? 그거 뭐 자살하고. 이게 낭만주의 흐름에서 나중에 아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성화, 분명히 비렐 라이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프로이트도 독일 낭만주의의 유산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뭘 계속 추구하느냐 보면 이성보다는 반이성, 광기, 의식보다는 초의식, 현실보다는 그래서 여하튼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어떤 경험론적 개봉주의의 반대 현상을 추구하는 게 낭만주의예요. 그래서 의식식이잖아요. 무의식을 강조하고. 그래서 프로이트도 무의식을 연구하잖아요. 무의식. 그 다음에 꿈을 연구하잖아요. 현실보다는 꿈을 연구해요. 여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생명보다는 자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 흐름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또 찬양하고 사회 찬미. 근데 이 낭만주의 심취한 사람들이 자기만 자살하면 좋은데 또 문명도 자살을 시켜버려요. 지금 유럽의 자살, 독일의 자살, 프랑스의 자살, 최근에 미국의 자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지만 자살하면 되는데 이건 좀 비약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문명과 사회도 자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좌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사회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급진적인 어떤 혁명을 추구하다가 괴테, 그 다음에 최근에 토마스 만, 여러분들 독일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뭐 우리 그 김누리 교수도 동문학이죠. 우리 문학이네요. 뭐 독일 동문학에서 최고 봉은 토마스 만이거든요. 토마스 만도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 남색자예요. 이게 최근에 나왔고요.
이 연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안 나오나요? 뒤에 그 어떤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나오느냐면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이 사람들이 자꾸 죽음에 침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낭만주의 중에 후기 낭만주의, 그 바그너, 리하드 뭐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 낭만주의에 속하는데요. 후기 낭만주의 가면 상당히 데카당스식이에요. 상당히 대표적인. 에로티시즘도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 중에 보면 근친상간을 재현하는 그런 작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낭만주의를 우리 여성분들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독일 낭만주의의 독특한 흐름에는 굉장히 대표적이고 가당수적인 면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고, 그래서 죽음이나 자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찬양을 하는 미학주의적 관점에서 찬양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할 것은 아까 그 나치가 동성애자들을 많이 탄압했다, 그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학자가 있는데, 스테판 게오르게라는 시인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통 좌파 진영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정치를 누가 하느냐 하면 시인들이 주로 많이 해요. 문화예술계. 이 세계관도 굉장히 시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이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 세계관 자체가 시적이에요. 이 사람도 시인인데요. 그러니까 독일 시학에서 최고로 뽑는 사람이 이제 헬들린이거든요. 헬들린. 헤겔하고 뭐 셸링하고 독일 지배견에서 같이, 여하튼 독일 헬들린 하면 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계승하는 현대의 뭐 헬들린을 자처하면서, 헬들린도 자살했거든요. 광기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톰 크루즈가 주연한 그 작전명 발키리가 뭐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영화잖아요. 그죠? 이 톰 크루즈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스테판 게오르그를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스테판 게오르가 시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독일 비밀 국가로서의 독일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거대한 인맥을 구축하는데요. 거대한 인맥. 여기에 보면 이 스테판 게오르그 크라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그 독일 전 대통령인 바이츠세크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육계의 어떤 아버지격인 헬무트 베커, 이 사람들도 다 이 스테판 게오르그의 큰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나치 시대 때 보수혁명을 일으켰던 에른스트 융어, 이런 사람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독일 나치 시대, 20세기 초기 독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스테판 게오르그인데, 이 사람은 뒷배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위에 그 제자들이 있죠. 이 앉아있는 사람이 스테판 게오르게고 위에 다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독일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돼요. 근데 이 스테판 게오르가고 이 제자들이 남색 관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추구하느냐 하면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플라톤의 국가론을 그대로 모방해서 독일을 건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주의에 심취해서 남색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반성도 없어요. 그리고 오덴발트 슐레에서 그 애들 그렇게 성폭행하고 거의 홍명당 만들어버렸는데 끝까지 크게 사과 안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플라톤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톤주의를 오스트리아의 칼 포프가 열린 사회의 접도를 규정하잖아요. 플라톤, 헤겔, 칼 막스예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국가론 굉장히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져요.
우리 성적으로 보면 여성을 공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아이들도 집단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플라톤이에요. 네.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은 굉장히 독일 철학 그리고 이런 남색 전통에 깊게 흐르고 있고 흔들림 없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68에 와서는 독일 녹색당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독일 녹색당도 보면 이 페데라스트, 그 남색하는 자들이 승리해버려요. 독일 녹색당에서. 그래서 이런 배후 세력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다가 실패하면서 죽을 때 이제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스테판 게오르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비밀 독일. 일종의 비밀 조직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독일 스테판 게오르그 이후에 독일의 비밀 조직, 그러니까 이 비밀 조직과 이 비밀 조직이 플라톤적인 비밀 조직인데 이게 남색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거예요. 네. 남색적 소화성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쳤느냐 하면 이 막스 베버의 최근에 이제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책이 번역되었는데 이 막스 베버가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이 책을 누구를 보고 그 책을 지었느냐 하면 바로 스테판 게오르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20세기 초를 독일을 움직인 사람이에요. 거대하게 비밀 조직이 뒤에 숨어서 워낙 카리스마가 넘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책을 지은 거예요.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넘쳤느냐 하면 자기 친구들을 신하로 다 만들어 버렸다고. 자기 친구들을 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이고. 남색 전통. 그래서 지금 오덴발트 슐데나 뭐 이런 그 독일에서 지금 최근 폭로되고 있는 소아성의 남색 전통의 궁극적인 기원은 스테판 게오르그까지 올라가요. 더 가면 이제 플라톤까지 가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남색적인 전통이 사실은 오히려 이제 스테판 게오르그 같은 사람이 이제 독일 나치 시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테판 게오르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니히 힘물러예요. 하이니히 힘물러. 이 사람도 다 스테판 게오르그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남색적인 전통이 네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색적인 전통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탄압을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독일 나치가 동성애자들을 탄압했다 그 측면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독일 많은 나치들이 스테판 게오르그와 같은 동성애적 소아성애 또는 이제 남색을 그것을 교육학적 이수로 삼았던 사람들의 강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그 독일 나치가 동성애자들을 핍박만 했다는 그것만 즐긴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독일 나치 시대 때 이런 스테판 게오르게 같은 사람으로 나치 시대 때 그 청년 운동, 학생 운동에 남색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요. 됐죠? 네. 아까 이게 우리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독일 철학자 류디거 사프란스키의 책인데요. 로만틱, eine Deutsche Affäre. 책 제목은 뭐냐? 낭만주의, 독일적 사건. 그러니까 맞아요. 낭만주의는 독일제예요. 낭만주의는 독일제. 사회주의도 독일제. 성혁명도 독일제. 영국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우디도 독일제 형편이 되면 독일제 아우디 타는 건 제가 좋다고 봅니다. 근데 독일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독일제 사회주의, 독일제 낭만주의, 독일제 성혁명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도 모델로 삼을 만한 흐름인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호하게 주체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과 독일의 낭만주의 혁명 말씀드렸죠. 이 사프란스키는 낭만주의는 매우 독일적인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 독일 낭만주의 연구의 대가는 누구냐 하면 구소련 출신의 그 이사야 벌린이죠. 영국 옥스퍼드에서 나중에
가르쳤는데 이사야 벌린이 이제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사상가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제가 뭐 독일 낭만주의부터 독일 강론, 뭐 니체, 하이데거, 헤겔까지 다 대체로 봐도 대체적으로 흐름이 뭐냐? 반계몽주의. 그러니까 계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몽주의는 주로 이제 그 근대주의입니다. 그 다음 반계몽주의, 반자본주의,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 계속 반대해요. 반대만 해요. 그러니까 부정주의죠. 독일 철학은 깊게 부정주의적 사유로 물들어져 있어요. 긍정하진 않아요. 긍정주의는 실정주의라고 비판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하려고만 해요. 부정주의, 비판주의. 이게 이제 독일적 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낭만주의 흐름에서 프리섹스, 성혁명, 소아성애, 남색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낭만주의 흐름에서 사실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독일에서는 경제학도 낭만주의 경제학이 있어요. 독일 경제학의 주류는 히스토리셰 슐레라고 역사적 학파라고 그러는데 낭만주의적 경제학이에요. 경제학도 낭만주의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경제학 우리 그 최근에 그 누구죠? 우리 경제학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에서는 독일 그 19세기 주류 경제학이었던 낭만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으로 치지도 않아요. 무슨 경제학을 낭만주의적으로 파악해요. 쉽게 말하면 이 독일의 경제학파였던 역사적 학파의 낭만주의적 경제학과 경쟁했던 그 학파가 오스트리아 정치경제학 학파거든요. 오스트리아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주류 경제학이나 주류 정치학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어요. 독일은 경제학도 낭만주의로. 모든 게 낭만주의예요. 근데 낭만주의, 이 독일적 사건의 낭만주의에 대해서 국내에서 너무 무비판적이에요. 주로 이제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막 주로 이야기하는 게 낯설고 조금 애매모호하고 반계몽주의적이고 뭐 이런 걸 오히려 더 찬양하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 우리 그 아카데미에서 조금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좌우로 분열한 독일 사회주의 사상도 낭만주의로 탄생했다. 근데 아까 그다음에 이런 낭만주의 사유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68도 낭만주의 운동이고 성혁명도 낭만주의 운동이고 젠더 페미니즘도 낭만주의 운동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괴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괴테의 책인데요. 괴테의 책 에로티카 로마나. 이건 괴테도 이미 에로티시즘을 이야기해요. 괴테.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에로틱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안 가져왔는데 보면 굉장히 에로틱하게. 네. 그래서 물론 괴테는 뭐 동성애적이고 소아성애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우리 2008년인가 한국인이 적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대체로 다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토마스 만이 뭘 추구했느냐면 이미타치오 괴테를 모델로 삼으면서 소아성애적 남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독일 에로티시즘, 독일 남색 전통에서의 궁극적 기원은 괴테까지 가고 괴테 이전의 낭만주의까지 가고 노발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일찍 아실 필요는 없지만 괴테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괴테까지도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섹스와 68 성혁명은 독일제다. 성혁명 사상은 독일 낭만주의 사회주의 운동의 독특한 사물이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 예, 그런 독일제는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의 동성애적 소아성애 남색 여기도 보면 이제 토마스 만도 보면 뭐 이제 괴테를 이야기하고 플라톤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남색을 찬양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사이퉁에 보도가 되었고요.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니체 에로틱한 교회 때 후기 낭만주의의 데카당스를 대변하고 이제 이 나치 아까 지금 바그너의 후기 낭만주의의 데카당스가 강한 바그너의 작품이 나중에 이 바그너가 쉽게 말하면 그 히틀러의 나치들이 가장 좋아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들었던 음악이 바그너의 음악이거든요. 낭만주의가 나치즘에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독일 나치즘은 낭만주의 운동이에요. 민족 우파 낭만주의 운동이고 68은 좌파 낭만주의 운동이에요. 둘 다 낭만주의예요. 독일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신들 중에서 디오니소스. 십자가에 달리신 자는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이 문제가 많습니다. 헬무트 켄틀 교수도 독일의 에카데, 독일 개신교 협의회에서 깊게 활동한 사람이에요.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독일 신학은 원죄가 있죠. 특별히 그 도이치 크리스텐이라고 해서 독일 개신교에 나면 히틀러를 찬양하고 이랬던, 그래서 세계 교회로부터 오랫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특별히 좌파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독일 철학을 과도하게 가평가하지만은 일본의 영향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전쟁 동맹국이었던 일본을 통해서 독일 철학이 많이 번역도 되었고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그 영미 철학과 독일 철학의 사실은 사회주의적이에요. 낭만주의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하이데거가 나치였다. 뭐 여기 우리 국내 하이데거 전공자들 번역하신 분들 이기상 교수님 그다음에 니체학회 회장이신 포항공대 다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 하이데거 나치 맞아요. 나치 시대의 공식적인 철학자가 니체예요. 근데 이게 국내에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가지고 하이데거도 나치였다는 거 이게 이제 다시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니체하고 나치하고 연관성도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죠. 지금 흐름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에요. 이거 책이 나오면 그죠? 이게 데어 슈피겔지, 독일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언론이죠, 잡지죠. 슈피겔지에 이게 뭐냐면 히틀러고 니체예요. 쉽게 말하면 이 표지 사진 제목은 댕커 니체. 사유가 니체, 실행가 히틀러거든요. 니체의 철학을 히틀러가 실행에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니체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어요. 니체는 철학 자체가 철저하게 나치적인 철학이에요. 나치 시대 때 유일한 공식적인 철학자가 니체였어요. 니체와 나치는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철학계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니체를 철학자의 반열로 옮긴 사람이 그 독일 나치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예. 근데 이 독일 철학자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독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약간 전체주의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독특한 개성, 창의성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해요. 아까 뭐 영국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했던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니체와 히틀러의 나치, 독일 민족 사회주의의 공식 철학자가 니체였고, 이제 하이데거가 나중에 전후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나치에 철저하게 부역을 했기 때문에 독극물들 마시고 자살까지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제 니체가 나를 망쳤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하이데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국내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니체 하이데거 제 말이 맞아요. 이런 불교계의 영향력이 크고요. 그래서 니체를 유럽의 붓다로 생각하는 한국계 불교계 등의 영향이 있고,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동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소개되었고, 니체와 하이데거의 독일 나치즘과의 깊은 관계가 제대로 소개 안 되었지만은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되고, 독일 철학계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독일에서 지금 최고의 니체 연구가인
그 스위스의 그 교수가 강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